오늘은 우리나라 미래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중에서도 식물 공장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고요. 식물 공장에 대한 어떤 배경, 필요성,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운영 사례까지 두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농업박물관 농업본부장 김유호입니다. 근현대 농업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6, 70년대에는 이제 통일벼가 생산되면서 자급자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색혁명 시대고요. 이제 8,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닐하우스가 도입되면서 연중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백색혁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닐하우스의 흰 모습을 보고 칭한 얘기 되겠습니다. 최근 2000년도부터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이 들어서면서 또 하나의 농업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가나 농업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노령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스마트 농업이 아닌가, 즉 스마트 농업은 미래 농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통계에 따르면은 2030년도가 되면은 뭐 100억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농지 면적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있는 그렇게 효율적인 농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스마트 농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수준을 좀 말씀드리면요. 대개 우리 시설원회 쪽에는 네덜란드를 이제 최선진국으로 뽑고 거기를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걸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한 76%인데요. 기술 연차로 봤을 때 한 4년 차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ICT죠. ICT를 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축사, 가수원까지 제어하고 또 이런 것을 자동화해서 정밀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업 환경과 상태를 이제 관측하고 하게 되면은 농업인의 삶에 농업인이 진짜 고생해서 농사 안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고효율, 고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어떤 스마트팜의 개념입니다. 그럼 왜 스마트팜을 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덜란드 기술을 얘기했는데 네덜란드에는 아주 작은 국가이면서도 어떤 농업 수출 국가 2위입니다. 이런 것은 그들이 스마트팜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따라가고 아니면 추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의 종류를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종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크게는 노지와 시설이 있는데 시설에는 또 원예와 축산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시설 원예 쪽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는 이제 식물 공장이 이제 대표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식물 공장의 온도라든가 광, 습도, CO2 또는 공조 이런 것이 이제 제어하는 지상부 제어가 있고 작물 자체에서 제어할 수 있는 양액 제어라든가 건건부 온도라든가 산도 이런 것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제어되면은 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식물 공장의 발전사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 1500년 가까이의 조선시대죠. 동절 양채라는 옛날 온실입니다. 옛날 온실인데 이거는 땔감으로 난방을 하고 또 우리 한지로 지금 유리창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이 시설은 아마 영국보다도 한 150년 이상 앞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는 한 이제 1950년대부터 도입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 이제 좀 발전하게 된 거는 이제 8, 9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90년대에는 유리온실이 이제 도입됐고 이때 유리온실은 네덜란드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기술이 없어서 약간 실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있지만은 거기에 또 한 2000년대부터는 식물 공장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의 또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 공장, 즉 지금 2000년대부터 도입된 식물 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작업 공정 아니면 작업 기간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엽채류를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엽채류가 파종해서 선별 포장하기까지는 한 지금으로서는 뭐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40일에서 한 45일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육묘 공정까지가 한 3일 걸리고 다음에 이식까지 한 3주. 이것을 재배 패드에서 옮기면은 한 4주까지는 이제 하고 마지막 한 6주까지는 이제 재배해서 수확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 공정 시스템을 이제 얘기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크게는 육묘 공정과 생산 공장 그리고 이제 포스트 하베스트라 그러죠. 수확 후 처리 공장이 있는데 이제 육묘 공장은 이제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정식까지를 하고 정식에서 다음에 수확까지를 생산 공정. 다음에 그 이후를 이제 그 이후라 하면은 이제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고 유통까지 출하까지죠. 수확 후 처리 공정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양액이 될 것이고 광원이 될 것이고 이거를 통째로 하는 환경 제어가 될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액은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듯이 식물도 이 양액을 먹고 자랍니다. 이 양액에 어떻게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작물이 생장하고 또 균일하게 크는 하나의 큰 인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다량 원소도 있고 미량 원소가 있는데 이와 같이 양액의 표준 성분은 이미 셋업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환경제어는 대표적인 게 온습도죠. 온습도고 지금 이제 한 곳에서 파종과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해주는 그런 환경제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조도 하나의 핵심 기술인데요. 이제 작물에 성장하는 데에는 이제 최적 조건을 구명해 줘야지입니다. 최적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 균일한 품종과 생산 속도도 빠르고 수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공조는
반드시 아주 정밀 제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아니면 공기 유동 이런 것들이 균일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광원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빛을 어느 정도 세게 해주느냐 아니면은 식물에 따라서 어떤 빛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광을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이용했지만은 이제 식물 공장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작물의 또 생육 속도에 따라서 빛의 종류와 세기를 달리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 작물 같은 경우는 광량이 세야 되기 때문에 메탈 할라이드 등을 사용하고 일반 채소나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광등, 그다음에 LED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광은 거리에 반비례해서 제곱에 반비례해서 세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기를 얘기하는 것은 광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광량에 따라서 성장 속도라든가 강압성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게 식물이 커가면서 광에 가까이 되면 열량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무한정 늘리게 되면은 또 광량이 약해서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광의 거리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광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 반응이라 하면은 이제 강압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블루와 레드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블루는 한 450 나노미터에서 반응을 하고요. 레드는 한 650에서 690 나노미터에서 반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채소나 과채류를 재배할 때는 이 두 가지 파장대에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놓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재배 농가에 서비스해 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생육정보 모델인데요. 생육정보 모델은 생육하는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서 진단을 해서 사용자, 그렇게 농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병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딥러닝 시켜놨던 거와 일치되면은 아, 이게 무슨 병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이 병에는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된다는 것까지 진단 결정 시스템까지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고부가 가치성이 있는 작물에 대해서 생산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양액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양액은 한번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염된 부분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살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살균 기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박물관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박물관에는 두 가지 재배 배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태크 방식이라고 해서 다단식 고정형 배드고요. 또 하나는 행잉 배드라고 해서 이제 그 배드 자체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채소를 기르고 이 채소는 이제 오는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식물 공장 카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카페에다 식물 공장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에게 어떤 힐링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여기에 나오는 생산물을 식당을 운영해서 소재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좀 몇 군데는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다음에 이제 연구용입니다. 연구용은 이제 대개 연구기관이라든가 지자체 또 개인 연구소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대개 광원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다음에 재배 작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환경재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재배 장치를 모듈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병원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대형 마트에서 실제로 설치해서 수확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도심지 빈 공간, 유휴 공간에 재배 장치를 넣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스 플란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대표적인 아프리카 작물인데요. 이게 기능성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일반 우리 채소, 이렇게 상추나 여채류의 한 10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적어도 이쪽 방향으로 일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외 사례인데요. 되게 일본에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이제 딸기 재배라든가 아니면 엽채류, 토마토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여기에서 광의 조건에 따라서 성분 변화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성분 변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농업에 대해서 식물 공장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주 이래만은 되게 무중력, 저기압 이런 조건에서 재배가 될 수 있는가, 또 어떤 작물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시대를 맞이하면은 아마 이 농업도 아마 그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용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이제 미라이라는 작은 이제 회사인데요. 건물에 이제 재배 장치를 만들어서 실제로 재배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식물 공장이라면은 이제 인공강 아니면 수경 재배 이와 같은데 이곳에서는 인공강을 사용하되 토경 재배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영 사례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물 공장, 스마트팜이 어떻게 해야 될 발전이 있는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가 트렌드적인 이제 수용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되게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 이거는 개인이 못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 농업의 일부는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업의 시장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가야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은 해외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 아니면 교두부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래서 국내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수출까지 가야지 우리 농업이 살 길이고 또 식물 공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청년들을 이제 농촌으로 돌아오라고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스마트팜 교육을 하고 또 실증 연구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실제로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 농업은 있을 수 없는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적인 뒷받침이 계속되고 또한 민간 투자도 계속돼서 돌아오는 청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농업 기술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스마트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농업, 그중에서 식물 공장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식물 공장, 즉 수직 농장이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